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선 굳은 날씨에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대치 정평학원의 원장 맹용이라고 합니다. 일단 제가 이 평택에 이번 7월에 학원을 오픈을 했어요. 근데 오픈하고 나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뭐냐면 이제 어머님들하고 상담을 많이 할 때마다 어머님들이 가장 공통적으로 많이 하신 말씀이 일단 첫째는 저한테 본명이냐고 많이 물어보셨어요. 예, 저 본명 맞아요. 예명 아니고요. 예, 성이 맹씨고 이름이 외자룡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우리 평택 애들은 공부를 못해요 였어요. 전 그게 좀 많이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하나같이 다 못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전교 1등인데 이 친구가. 그래서 일단은 제가 짧게나마 지난 한 4, 5개월 동안 학생들을 가르쳐 본 바 결론이 뭐냐면 못하지 않아요. 대신 못 배운 부분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배우지 못한 부분이. 보면 웃긴 게 각 학교에 이제 전교 1, 2, 3등 전교권 하는 친구들의 내신을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진짜. 대치동에선 볼 수 없는 내신이에요. 막 1.09, 1.05, 막 심지어 1.0도 있었어요. 대치동에서는 이런 내신이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 과목을 다 1등급을 받는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워낙에 문제들이 다 과목별로 또 다 어렵고 그래서 어느 한 학생이 뭐 예를 들어 국어, 영어 1등급이다. 그럼 걔는 수학은 3등급이고 또는 뭐 수학이 1등급이다. 그러면은 국어가 한 2, 3등급이고 다 그런 식이라 대치에서는 전교 1등이라고 해도 한 1.6, 1.5 네, 그 정도예요. 근데 평택에 왔더니 1.0 몇, 1.1 몇, 막 1점 극초반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은 이제 대학을 잘 가야 되잖아요. 근데 또 여기서 그 다음 놀란 점은 최저를 못 맞춰요. 아니,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쉬운 최저를 못 맞춰요. 그래서 또 어떤 친구는 이런 친구도 있었어요. 전교 1등이래요. 본인이. 근데 미적분 그 모의고사 있잖아요. 전국 모의고사가 3등급인 거예요. 그럼 전 다시 물어보죠. 너 전교 1등이라며. 네, 그럼 미적 내신은 몇 점인데? 100점이요. 근데 모의고사 보면 3, 4, 3, 4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웃긴 게 그 친구가 머리가 나쁘냐? 아니에요. 머리는 사실 전국이 다 똑같아요. 특출나게 뭐 대한민국에 아인슈타인이 현재 존재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제대로 배우기만 하면 다들 대학 잘 갈 애들이 왜 이럴까 하고 생각해 봤을 때 사실 이것 때문에 학원을 차린 건데요. 평택에 제대로 된 학원이 없어요. 고등학생을 제대로 가르치는 학원이. 특히 수학, 그것도 이제 미적분 파트까지 놓고 얘기해 보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평택에 제대로 가르치는 학원이. 만약에 있다면 그동안 저희가 차리기 전에도 이 평택의 많은 학생들이 이 좋은 내신에서 다들 서울대 연고대 가야 되는데 못 간 거죠. 못 맞추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제가 이제 학원을 특히 차려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난 7월 달부터 가르쳐 본 바 역시나 예, 학원이 많이 학원의 필요성을 느꼈고요. 일단 제 이력에서 어머님들이 또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요 메가스터디 수능 검토위원이 뭐냐 이러고 물어보시는데 메가스터디에서는 저희 메가스터디는 매년 이렇게 수능을 보거나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보면 신문 기사가 뜨잖아요. 메가스터디 측 의견은 작년 수능보다 뭐 쉬웠다 어려웠다. 이게 그 입시연구소에 있는 분들이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저희 메가스터디는 매년 그 과목별로 강사 중에 4명씩을 선발을 해요. 국어 4명, 수학 4명, 뭐 영어 4명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선발 기준은 당연히 뭐 강의평가라든가 이런 강사의 실력을 보고 선발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수능날 학생들하고 똑같이 이제 시간을 재고 문제를 풀고 그에 대한 총평 의견을 내면 그걸 이제 입시연구소에서 취합해서 기사로 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는 작년 수능과 비슷하고 확통 기한은 조금 더 어려워졌다라고 의견을 냈고, 그걸 이제 어머님들은 기사로 이렇게 보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최근 3년 동안 올해까지 해서 3년째 그 검토위원으로 선발이 됐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올해 저랑 같이 수능을 본 고3 학생들입니다, 이거는. 네, 고3 학생들이 그 대치랑 여기 평택이랑 합쳐서 55명 정도가 같이 수능을 봤을 때, 미적분 1등급 3명, 확통은 1등급 2명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중요하게 학생들 이제 6월, 9월 점수도 다 조사해서 적어 놨거든요. 1년 동안 가르치면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가 바로 이건데요. 55명 중에 약 75%가 정말 수능에서 등급이 올랐어요. 특히 여기서 이제 이 친구는 6월보다 수능이 1등급 올라서 적어 놓은 건데, 이런 친구처럼 만약에 등급은 똑같은데 원점수만 오른 친구들 있잖아요. 6월, 9월 수능 내리 다 계속 2등급. 그런 친구들은 뺀 겁니다. 정말 그냥 등급 숫자가 바뀌어서 수능에서 한 단계 높은 등급이 나온 친구들만 모았는데 75%예요. 그러니까 진짜 공부하면 올라요. 근데 이제 요거는 대치까지 섞인 거고, 다음 이게 저희 평택 성적표입니다. 저희가 7월에 개원해서 저랑 같이 수능을 본 최종 파이널까지 끝까지 수강했던 친구들은 14명이고요. 그 중에 미적분 12명, 확통 2명인데, 미적분 1등급 1명 나왔습니다. 솔직히 다 쓴 거예요. 제가 만약 뭐 거짓말 할 거면, 뭐 불려서 썼겠죠. 한 1등급 한 3명, 4명 이렇게. 그리고 2등급 5명에 확통은 2명 다 3등급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 3등급도 왜 적어놨냐면, 물론 1, 2등급 나오면 좋겠지만, 근데 확통은 요 3등급도 의미가 있는 점수인 게, 혹시 나는 이제 내년 말고 내후년 수능에서 확통을 보겠다, 우리 아이는 확통을 볼 거다 하는 어머님 계세요? 아, 여기 확통 안 계세요? 아, 다 이과시구나. 확통은 이게 지금 현 수능 시스템에서,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까지가 현 수능 시스템이잖아요. 죄송해요. 제가 헷갈렸네요. 그러니까 예비 고3이 아니죠. 예. 예, 그쵸. 예, 근데 요 지금 시스템에서는 확통은 그거예요. 1등급 중에 확통이 5%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등급이 대충 4%잖아요. 그러면 간단하게 계산해 드릴게요. 50만 명이 수능을 봤다 그러면 4%는 2만 명이에요. 그럼 전국 50만 중에 1등급을 2만 명이 봤죠. 근데 그 중에 확통은 1000명이 좀 안 돼요. 19,000명이 다 이과 친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학을 이과생이 잘 보는 건 당연하니까. 그럼 확통은 2등급까지 합쳐도 전국에 5,000명이 안 돼요. 확통 응시자 22만 명 중에서. 그래서 사실 확통 선택자 문과 애들은 지금 수능 시스템에서는 3등급만 받아도 마이너스가 없어요. 전국에 5,000명 안 되는, 자기 위로 5,000명 안 되는 애들만 빼버리면 다 3등급인 거거든요. 그래서 3등급도 의미가 있는 등급이라 적어놨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 다행히도 운 좋게도 저희 재원생들 중에 카이스트 합격자 2명, 그리고 이제 엊그제 발표난 서울대 약대 합격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도 다 이제 특히 서울대 약대도 최저 맞춰서 붙었고,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이제 평택은 제가 좀 자세히 써놨는데요. 6월 대비 9월에 등급 오른 애들만 8명이고 9월 대비 수능에 등급 오른 애들만 9명이에요. 이 중에 겹치는 애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14명이 거의 다 등급이 올랐습니다. 특히 요 6월 모의고사는 저랑 공부 안 한 거예요. 제가 여기 평택엔 7월에 오픈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6월 모의고사는 그냥 저랑 공부 안 하고 아이들이 본 건데, 7월부터 저랑 만나서 2달 안 되게 한 달 반 공부하고도 9월에 8명이나 등급이 다 올랐어요. 진짜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제 방법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너무나 잘 오셨는데 제가 몇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첫째가 혹시 우리 아이들 이번 겨울방학 하면 길잖아요. 첫 번째로 이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소위 그 기숙학원들에서 윈터 같은 거 하죠. 그쵸?
이제 방학 때 아이들 한 달 이렇게 가둬놓고 공부시키는 이런 프로그램은 제발 안 갔으면 합니다. 진짜 이거는 제가 간곡히 부탁드릴게요. 윈터 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가지 말고 우리 학원 다니세요란 뜻이 아니라 이게 안 좋아서 그래요. 근데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기숙 여기 윈터 보내놓으면 편하시죠. 한 달간 눈앞에 안 보이니까. 그리고 거기서 밥도 다 주니까. 근데 그게 바꿔서 표현하면 일종의 타가소인 거지. 애들 거기 가서 공부 안 해요. 진짜. 할 것 같죠? 아침부터 이제 핸드폰도 뺏고 자습실에 가둬놓으니까. 책상 앞에서 할 수 있는 딴짓이 되게 많습니다. 그냥 멍 때리기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특히 윈터가 왜 안 좋냐면 저도 메가에서 해봤거든요. 메가스터디에서 저희 같은 재수생 가르치는 강사들한테도 원장들이 방학마다 시켜요. 맹쌤 이번에 고3 학생들 윈터 그 대수 파트 혹은 미적 파트 들어가서 수업 좀 해줘. 그러면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 윈터 수업 대충 합니다. 대충 해요. 수업 준비 안 해요. 심지어는 어느 해는 윈터 교재 이렇게 있거든요. 다 안 끝내준 적도 있어요. 한 달 안에. 하다 보니까 진도 다 못 나간 거예요. 왜 그렇게 기존에 그 재종 선생님들이 윈터 수업을 대충 하냐면 얘네는 어차피 한 달 보고 안 보내드리잖아요. 얘네가 저랑 같이 뭐 중간고사를 대비를 합니까? 끝까지 수능까지 대비를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냥 지금 한 달만 보고 안 보내드리잖아요. 차라리 저는 제가 끝까지 수능까지 데려갈 재수생들 수업에 더 올인을 하죠. 그런 수업이에요. 기숙 윈터 수업은. 안 좋아요, 정말. 제발 보내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예전에 이런 케이스도 있었어요. 어떤 어머니가 우리 아이는 그래도 생활 습관을 뜯어 고쳐야 된다고 기숙에 집어넣어 놨어요. 근데 거기 딱 한 달 있다가 나오잖아요. 거기서는 6시에 일어나요. 그래서 아침에 체조하고 아침밥 맛있게 먹고 아침부터 막 공부를 했대요. 그 한 달 끝나고 애가 집에 오자마자 다음날 바로 12시에 일어나요. 그잖아요. 한 달 만에 그 생활 습관이 바뀌겠어요? 안 바뀌어요. 그때 바뀔 거였으면 이미 바뀌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친구는 또 활달한 성격이어가지고 그 윈터는 또 어떤 애들이 올까요? 기숙은 전국 지방에서 다 옵니다. 특히 방금 이 친구처럼 전국 지방에서 각 어머님 아버님들이 이제 얘는 더 이상 내가 컨트롤 못하겠다 할 정도로 생활습관 망가진 애들 다 모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활달한 제 제자였던 이 친구는 거기 가서 전국 팔도 친구를 다 사귄 거예요. 그리고는 윈터 돌아와서 2월 달부터 걔네들하고 이제 카톡하고 막 이러면서 주말에 뭐 만날 계획을 잡고 막 그러더라고요. 전국 지방 친구들 다 사귀고. 근데 걔네가 다 똑같이 공부 안 하는 애들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발 윈터는 보내지 마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이들이 인강 본다 그러죠. 인강이 메인이 되면 안 돼요. 인강은 절대적으로 보조 역할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인강만 보고 공부해도 된다고 하는 거 웬만하면 믿지 마세요. 진짜 아주 특출난 아이들 몇 명 있어요. 인강만 보고도 성공한 케이스들. 근데 그거는 너무나 흔치 않기 때문에 그렇게 회자되는 거예요. 인강이 해결 못 해주는 세 가지가 있죠. 첫째, 인강은 질문을 못 받아줘요. 뭐 어떤 선생님은 게시판에 질문 올리면 답변해준다 하지만 그거 다 조교들이 답변다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전국 몇만 개의 질문을 어떻게 다 답변을 달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인강이 해결 못 해주는 거는 인강은 시험을 안 봐요. 자고로 이제 수학은 매주 매 시간 시험을 봐야 되는데 말이죠. 시간 재고 푸는 게 의미가 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인강이 해결 못 해주는 거는 숙제 검사를 안 해줘요. 숙제를 해서 체화시켜서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인강의 안 좋은 점. 이 세상 어느 인강 선생님도 1등급을 위한 수업을 촬영하진 않아요. 이건 정말 실제 제 주변에 인강 실제 지금도 촬영하고 있는 선생님들한테 들은 말이에요. 1등급 대상 수업이 아니다 그래요. 자기 수업은. 인강의 목적은 사실 좀 약간 속되게 얘기하면 많이 팔려야 되잖아요. 수업을 애들이 많이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1등급은 전국에 4%밖에 없어요. 전국의 4%가 고객층인 그런 상품을 판매하지 않아요.
인강은 그래서 주 대상이 3, 4등급인 거예요. 전국 모의고사 기준으로. 3, 4등급 때 애들이 들을 때 도움이 되게 수업을 찍는 거죠. 그래야 많이 잘 되니까. 그래서 아이가 그냥 인강만 보고 할게 하는 거 믿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제 학원을 결국 보내야 되는데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셋째는 이제 학원 선생님들이 전부 다 전문가는 아니에요. 정말 전문가한테 우리가 왜 뭘 배우건 그걸 잘하는 사람한테 배워야 되잖아요. 그쵸? 그냥 적당히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근데 보면은 이제 그냥 또 뭐 집 가까우니까 또는 아니면은 그냥 우리 애는 뭐 딴 건 잘하는데 이건 못해서 이건 그냥 적당한 사람한테 배워도 돼요. 안 돼요. 진짜 제발. 특히나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엔 아이들이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 혹시 여기도 학생들 몇 명 와 있는데 나는 수학이 좋다, 재밌다 하는 학생 있어요? 난 평생 수학을 해도 좋고 수학이 정말 재밌고 좋다.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도 수학과를 나왔지만 수학과에 정상이 없어요. 가보면. 다 또라이들인 거예요. 수학을 그렇게 좋아한다는 건. 수학을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건 달라요. 정말. 그냥 잘하는 건 정말 잘 배웠고 잘하니까 잘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정말 수학이 좋다, 재밌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더 드물어요. 잘하는 사람보다도. 그럴 때 이제 수학을 어떻게 배우냐에 따라 이게 되게 재밌어질 수도 있고 재미없어질 수도 있어요. 특히 제가 학생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또 그거예요. 정말 선생님한테 들으면 다르다. 수학이 다르다. 아, 이런 게 수학이었냐. 혹은 아, 정말 삼각함수는 이렇게 푸는 거였습니까? 삼각함수 보는 관점이 아예 바뀌었습니다. 이런 말들 제가 매년 제일 많이 들어요. 그리고 저도 사실은 공부를 그렇게 잘했던 학생은 아니거든요. 진짜. 남들한테 이런 말 하면 욕먹는데 저는 수학이 제일 쉬워서 수학과를 갔어요. 저한테는 차라리 국어, 영어, 과학 이런 게 훨씬 어려웠어요. 근데 수학이 제일 쉬웠거든요. 그럼 뭔가 그런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전 그거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제가 쉽게 수학을 한 만큼 아이들도 쉽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일단 제발 기숙 윈터 보내지 마시고요. 아이가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하고 배워야 되냐면 모든 과목을 다 통틀어 봤을 때 이 선생님과 이 과목을 내가 정한 목표 있잖아요. 중간고사면 중간고사, 기말고사면 기말고사, 심지어 수능까지도 이 선생님과 끝까지 같이 가겠다 하는 선생님 수업을 들으세요. 그래야 그 선생도 그 학생의 점수에 대한 책임감이 생겨요. 그렇잖아요. 제가 여기 있는 아이들, 우리 아이들 전부 다 맡아서 이제 중간고사 내신 점수를 내야 된다. 그럼 저도 똥줄 타죠, 이제. 밤새면서 수업 준비하겠죠. 특히 시험 기간에는 학생 개개인마다 부족한 자료들 다 따로 만들겠죠. 얘네 점수를 뽑아야 되니까. 근데 그거 대비 그냥 얘네들 데리고 맹룡 선생님 1월 한 달만 특강 해주세요. 그럼 그냥 하죠. 1월 한 달 딱 특강 끝나고 그 뒤에는 뭐 이런 공신력 있는 시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달라요. 그리고 제발 아이가 인강만 보면 된다 이 말 믿지 마세요. 그리고 애들이 또 인강을 볼 때 이런 것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강은 기본적인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인강 보면 내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인강은 나하고 맞는 것 같아. 이해가 잘 돼. 그러면 그건 절대 안 좋은 건 게 내가 뻔히 아는 한 90%는 아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공부 시간 낭비입니다. 공부는요, 원칙적으로 내가 모르는 걸 가지고 하는 게 공부잖아요. 몰랐다가 그 다음 주엔 알게 되는 거. 그래서 오히려 수업은 약간 버거운 게 좋아요. 내가 따라가기 조금 빡센데? 라고 느낄 정도의 수업. 그래서 그걸 이제 익숙하게 만드는 과정. 그게 공부입니다. 그럴 때 전문가는 멀리서 찾으실 거 없습니다.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드 2개는 제가 좀 길게 쓰고 싶어서 길게 썼어요.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면 이 슬라이드 2장 쓰는데 3시간 걸렸습니다. 자, 안 그래도
말도 잘 못하고 문장력도 없는 제가 어머님들한테 하고 싶은 말을 여기에 다 쓴 거거든요. 그래서 꼭 한 번만 이거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아이한테도 요 2장은 꼭 읽어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수업을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 첫째는 저는 제 수업 듣는 모든 학생들이 맹용화 되었으면 해요. 이 맹용화라는 단어는 제가 수업 때도 자주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한테도 얘기해요. 나를 닮아라. 제발. 문제 보고 내가 하는 생각을 그대로 따라해라. 그래서 문제 첫째 줄부터 같이 읽고요. 첫째 줄부터 매 줄마다 주어지는 단서들 보고 제가 하는 생각을 그대로 수업 때 다 얘기해요. 그걸 보고 닮으라고. 근데 그렇게 치면 한 문제만 풀어도 배울 게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모든 수업을 다 녹화합니다. 모든 수업을 다 녹화해서 일단 개강일에 아이들 전원 다 이메일을 조사를 해요. 그리고 녹화한 모든 수업을 그날 수업 끝나면 2시간 이내로 수업 종료 시점에서 2시간 이내로 아이들 이메일로 동영상을 다 쏴줘요. 그리고 그 동영상 1년 동안 안 지워요. 그러니까 몇 번이고 돌려보면서 복습하란 소리예요. 오히려 너 까먹었으면 선생님한테 다시 질문해 이거보다 그 수업 영상을 다시 돌려보는 게 더 좋아요. 아무래도 저도 사람인데 반복해서 설명해 주다 보면 축약되게 마련이잖아요. 근데 그 수업 녹화된 거 그대로 보면 그때 그 타이밍에 제가 한 농담까지 다 녹화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그 수업 화면 캡처한 거거든요. 어떻게 잘 보이시죠? 그리고 제가 결코 글씨가 작지 않아요. 저 작게 오히려 못 써요. 이게 거의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작은 글씨예요. 그래서 몇몇 똑똑한 학생들은 제 수업 들을 때 어떻게 하냐면 필기를 안 해요. 제가 수업 속도도 조금 빠르고 또 내용도 어렵다면 애들은 적는 거를 안 하고 그냥 들어요. 일단 적어도 그래서 수업 끝나고 이문을 나갈 때 모든 내용이 다 이해는 돼서 나가도록. 근데 당연히 집에서 밥 먹고 돌아서면 또 까먹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애들은 그때 2시간 뒤에 이제 이메일에 도착한 영상 다시 틀어놓고 그때 필기를 해요. 몇몇 똑똑한 애들은 영상 보면서 필기할 수 있으니까요. 일단은 수업 현장에서는 저는 애들이 듣고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 대상으로 한국말로 뭔가를 설명하면 그게 다 이해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웃긴 게 애들이 그동안도 어느 학원을 다녔는지 모르겠지만 각종 학원들에서 엄마 나 오늘 수업은 듣고 왔는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는 다 해야 돼요. 설령 뭐 수업 끝나고 남아서 한 20분 30분을 더 질문을 해서라도 이해는 해야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집에 가서는 영상 다시 틀어놓고 필기를 하든가 영상을 돌려보면서라도 외워야 돼요. 이제 자기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저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거의 매주 시험을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험 기간이 되면 이제 제가 출제한 모의 중간고사, 모의 기말고사를 통해서 시험 보는 연습을 되게 많이 시킵니다. 어머님들이 가끔 이런 얘기 하세요. 우리 애는 개념 공부는 잘 돼 있는 것 같고 모르는 건 없는 것 같은데 시험 점수가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유는 딱 하나예요. 시간 재고 안 풀어서 그래요.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게 이 세상 모든 시험이 다 시간 재고 보게 돼 있어요. 시험이 숙제는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수능 시험지도 나눠주고 내일까지 풀어오세요 이거 아니잖아요. 시간 내에 푸는 것도 능력입니다. 그럴 때 저는 아이들 시간 단축도 훈련시켜요. 이거는 이제 얘기하면 어머님들한테 그리고 학생들한테 제가 가장 반발을 많이 사는 부분인데요. 가장 반발이 심하신 부분이거든요. 뭐냐면 시간 단축하는 최고의 방법은 암산이에요. 암산을 연습해야 돼요. 조금씩이라도. 그럼 어느 대목에서 반발을 많이 하시냐면 어머님들이 이러세요. 아니 우리 애 어려서부터 초딩 때부터 암산 못하게 하고 모든 풀이 과정을 다 꼼꼼히 적게 했다. 이게 잘못된 거냐 하고 따지시거든요. 그럼 저는 말씀드려요. 네, 잘못됐다고요. 수학은요. 풀이 과정을 전부 다 적는 건 바보짓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잘 들어주세요. 퀴즈예요. 자, 제가 마트에 사과를 사러 갔습니다. 근데 사과가 한 알에 4,500원이에요. 3개를 샀어요. 얼마죠? 13,500원이죠. 그래서 제가 10,000원짜리 2장을 내밀었어요. 거스름돈 얼마죠? 너무 잘하셨어요. 그게 제가 요구하는 암산이에요. 너무 잘하셨어요. 그 정도 암산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암산이 습관이 안 된 친구들은 이래요. 4500 쓰고 3 쓰고 13500 쓴 다음에 밑에는 또 200000 쓴 다음에 13500을 한 번 더 쓰고 요 아래다가 6500까지 써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쓸 때까지 몇 초 걸릴까요? 5초? 5초요? 빨리 쓰면 5초면 되겠죠? 근데 우리 아까 암산할 땐 1초면 됐잖아요. 그럼 얘는 4초를 낭비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은 알 거예요. 학생들만 다 같이 대답합니다. x는 얼마죠? x는 얼마죠? 1 또는 2죠. 됐어요. 그럼 좀 넘어가요. 근데 습관 잘못된 애들은 꼭 이걸 써요. x-1, x-2 그리고 심지어 이것도 써요. 이래야 직성이 풀리나 봐요. 근데 이런 2줄 더 쓰는데 몇 초 더 걸릴까요? 뭐 그래봐야 5초? 3초? 근데요, 그러면은 수학 문제 좀 중급 난이도 정도의 수학 문제만 해도 중간중간 계산 과정에서 이렇게 내가 불필요하게 더 쓴 게 몇 줄이나 더 될까요? 그러면 한 문제당 내가 몇 초를 낭비한 게 될까요? 한 10초만 낭비했다고 쳐도 수능 1번부터 30번까지면 300초를 낭비한 거예요. 약 5분을 낭비한 거예요. 그래놓고 시험 끝날 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아씨, 내가 5분만 더 있으면 이거 맞추는데. 그 앞에서 5분을 낭비한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앞으로는 한 문제를 풀더라도 5초라도 평소에 나랑 비교했을 때 내가 5초라도 절약하기 위해서 아둥바둥 해야 돼요. 시간 세이브 해야 돼요. 그럼 풀이 과정은 한 줄이라도 덜 쓰는 게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아예 안 쓰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사람인지라 어떻게 아예 안 쓰고 풉니까? 그러다가 헷갈리잖아요. 그럼 중간중간 중요한 줄만 쓰는 거예요. 필수적인 줄만. 그럼 어떤 걸 쓰고 어떤 걸 안 쓰냐? 그걸 제가 이제 수업 때 보여주는 거예요. 선생님이 쓴 만큼만 쓰면 돼라고. 이 정도는 건너뛰면서 암산하렴 이러고. 아니면 또 이렇게도 말해볼까요? 어머님들도 서술형 문제가 뭔지는 아시죠? 객관식이 있고 서술형이 있잖아요. 풀이 과정을 이렇게 다 쓴다는 건 제가 그럼 바꿔서 이렇게 말할게요. 1번부터 23번, 1번부터 22번 끝번까지 풀이 과정을 다 쓴다는 건 모든 문항을 서술형으로 풀겠다는 뜻과 똑같아요. 거기 학생? 중간고사에서 1번부터 22번까지 모든 문항을 서술형으로 풀면은 50분 시간 가능합니까? 절대 불가능하죠. 그래놓고 중간고사 볼 때 시간이 없대요. 본인이 낭비해놓고. 그러면 안 돼요. 객관식은 객관식답게 적당히 빠르게 대충 퉁 치고 넘어가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그 근본은 암산이에요. 풀이 과정은 줄일수록 좋은 거예요. 요런 거 포함 여러 가지 비법을 제가 이제 수업 때 가르칩니다. 그래서 시간 단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단축할수록 좋아요, 시간은. 예를 들어 저는 전성기 때 이랬어요. 제가 전성기 때 고2 때인데 모의고사 1번부터 30번까지 있잖아요. 다 푸는데 30분이면 충분했어요. 1번부터 30번, 30분 100점 그리고 70분 잔 적도 있어요. 모의고사 볼 때 100분 주거든요, 원래. 시간 단축이 그게 돼요. 물론 우리 아이들한테 30분을 바라지도 않아요. 근데 한 60분 정도는 제가 바래요. 60분 안에 다 풀으렴. 왜냐하면 남은 40분은 뭐 해야 되니까요? 검사내야죠. 다시 풀어야죠. 아니 모의고사가 왜 모의고사인데요? 수능 연습하는 모의고사잖아요. 수능 연습고사잖아요. 수능날 거기 뒤에 학생 맞죠? 수능날 1번부터 30번까지 한 번만 풀고 낼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믿어요? 인생이 걸린 수능인데?
무조건 30문항 2번씩은 풀어야 되지 않아요? 그럼 100분 동안 한 번 풀면 안 돼요. 못해도 한 번 풀 땐 60분 안에 풀어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학생들은 알 거예요. 시간 빠듯해요. 모의고사 거의 60분 안에 다 풀기. 그래서 모의고사도 시간 여유 없어요. 스피드 퀴즈예요. 수학은 무조건 공부만 드립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시험 보는 요령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숙제할 때도 아이들한테 시간 제고하라고 해요. 숙제도. 아니 숙제할 때는 세워라 내워라 풀고 시험 볼 때만 바짝 이런다고 될 게 아니거든요. 그냥 내가 앞으로 내 인생에서 내가 푸는 모든 수학 문제는 타임어택이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숙제도 시간 재고 풀고 그리고 저는 숙제 검사를 합니다. 근데 뭐 숙제 검사 누구나 하는 거 아닙니까 하실 수 있잖아요. 제가 내주는 숙제는 좀 달라요. 저는 숙제를 내줄 때 문제만 줍니다. 정답도 해설도 안 줘요. 그냥 문제만 있고요. 그리고 대신 문제가 50문제면 50개의 빈칸을 줘요. 답안지예요. 거기에 50개의 정답을 써오라는 거고요. 그럼 아이들이 다음 주까지 숙제를 해오면 그 다음 주 수업 시작 전에 조교가 걷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업할 동안 조교는 옆방에서 그 숙제를 채점을 해요. 그러니까 조교에 의해 채점 당하는 거죠. 채점 결과 이제 한 3분의 2가 합격 컷이거든요. 50문제면 35문제 이상 맞았을 때 합격. 합격한 학생은 이제 숙제 낸 그날 수업 끝나고 집에 갈 때 낸 숙제에 대해 해설지를 다 받고요. 불합격한 학생은 해설지 못 받아요. 빠꾸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50개 풀었는데 20개밖에 못 맞췄다. 그러면 대신 틀린 20문제는 가르쳐줘요. 뭘 틀렸는지 그어주는데 틀린 문제 정답 안 가르쳐줘요. 네 답 틀렸으니까 다시 고민해서 다른 답 내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불합격한 숙제도 빠꾸 시키면서 이제 2주차 과제가 또 같이 나가요. 새로운 50문제가. 느낌 오시죠? 불합격할 때마다 누적되는 거. 근데 일주일에 50문제가 많을까요? 하루에 10개씩 5일 동안 하라는 뜻인데. 그리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숙제 난이도는요. 결코 어렵지 않아요. 어려운 문제는 수업 때 제가 설명을 해주죠. 그럼 숙제는 뭘 주냐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어렵진 않은데 이 문제가 너무나 필수적으로 중요한 거라 근데 또 수업 때 풀어주기엔 시간 아까운 근데 아이들은 꼭 풀었으면 하는 그런 걸 다 숙제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모의고사로 치면 어삼쉬사 정도 난이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려운 3점, 쉬운 4점. 그게 숙제예요. 어려운 4점은 수업 때 다 설명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매주 어떤 50개를 주건 우리 아이가 35개 이상 매주 꼬박꼬박 꾸역꾸역 합격을 한다. 근데 학생들이 웬만큼 잘해오면 제가 합격컷도 높일 거예요. 잘하네? 그러면 이제 이번 주부터는 합격컷 40개 이럴 거예요. 50개 중에 제가 뭘 주건 뭐가 주어지건 매주 정답도 모르는 상태로 40개 이상씩을 맞춘다. 그럼 일단 그 학생은 실력은 된 거고 기본 개념은 된 거고 이제 시간 단축만 신경 쓰면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이 숙제하다 보면 가끔 이렇게 물어봐요. 공부하다 보면. 요거는 이제 지금 학생들도 많이 고민되는 걸 텐데 선생님 문제 풀다가 도대체 얼마 동안 고민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제일 많이 물어보거든요. 어머님들도 많이 물어보세요. 우리 애가 문제를 하나 잡으면 30분 1시간 막 세워라 내워라 붙잡는데 이게 좋은 거냐? 안 좋아요. 전 애들한테 늘 얘기해요. 고민은 5분만. 근데 여기서 고민이란 이거예요. 문제를 읽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풀까 하고 하는 그 시작 거기서부터 5분인 거예요. 문제 다 읽고 나서. 무려 300초를. 5분 동안 숨 참으면 이게 가능해요? 5분 동안 숨 못 참아요. 그쵸? 그리고 5분 동안 만약에 플랭크라고 하시나요? 운동. 플랭크 5분간 가능한가요? 그 정도로 긴 시간입니다. 5분은. 앉아서 그 한 문제를 고민만 하는데 5분 동안 고민했는데 풀이법이 안 떠오르면 사실 미안한 말이지만 그 학생은 그 문제 모르는 거예요.
그럼 넘겨서 그냥 해설 보고 공부하든가 아니면 선생님한테 질문하면 됩니다. 근데 물론 이럴 수 있어요. 5분간 고민하고 모르겠다 이러고 해설 봤는데 아는 거였어요. 미처 생각 못한 거예요. 그럼 이제 벽 보고 반성하고 그걸 이제 또 외워야 돼요. 다음엔 보고 생각나게끔. 전에도 어떤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다음날 찾아와서 와 선생님 제가 이거 어제 자습시간 3시간 동안 고민했는데 안 풀린 문제인데요. 이러고 질문을 해요. 전 첫 마디에 욕부터 박았어요. 걔한테 되게 혼냈어요. 넌 지금 이 한 문제 때문에 어제 그 아까운 자습시간 3시간을 날린 거냐고. 제발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공부하지 말라고. 차라리 이 문제를 버리라고. 그리고 저는 아이들한테도 제 개인 핸드폰 번호 다 가르쳐 주거든요. 개강일에. 그래서 언제든 저한테 이제 수업 때는 주말에 만나잖아요. 월화수목금 학교에서 자습하다가 저한테 문자해도 학교에는 핸드폰 뺏고 있나요? 뭐 어쨌건 집에 와서 저한테 밤늦게라도 문자 카톡 다 질문해도 돼요. 가끔 물어봐요 애들이. 선생님 문자는 언제 해야 받으시나요? 24시간 상관없어요. 그냥 아무 때나 보내고 싶을 때 보내라고 해요. 저도 저 편할 때 답장을 할게요. 대신 24시간 안에는 답을 줘요. 사람이 하루 중에 핸드폰을 한번 보니까요. 그리고 새벽에 보내도 제가 보시다시피 문자 소리 따위에 잠을 깰 사람이 아니에요. 괜찮아요. 막 보내도 돼요. 그럼 전 자고 일어나서 온 문자들 다 답장하면 돼요. 그건 X에 얼마를 대입해 보렴 또는 이걸 생각해 보렴 이러고 힌트를 줄 때도 있고 또는 가끔 이럴 때도 있어요. 이 문제는 되게 복잡한 문제인데 너 언제 통화 가능하니? 이러고 답장을 보내요. 그럼 말로 설명해 줘야 되니까. 아니면 더 어려우면 이렇게 답장 보내기도 해요. 다음 수업 전에 들고 와라. 이건 만나서 설명해 줘야 된다. 어쨌건 질문 해결 언제든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 때 매주 시험 본 거, 숙제 검사한 거, 그날 수업 뭐 했는지 모든 결과를 어머님들한테 제가 조교시키지 않고 매주 직접 이렇게 문자로 보내드려요. 매주 문자로 보내요. 그럼 어머님들은 이제 집에 소파에 편하게 앉으셔서 이 문자 메시지만 보고 아이를 조지시면 돼요. 일로 와봐. 시험 왜 이래? 어쩌다 이렇게 됐어? 그리고 숙제 같은 경우도 제가 불합격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홍길동이라는 아이가 원래 저 대수 과제 2는 1월 9일 날 내야 돼요. 근데 1월 9일 날 냈는데 불합격한 거예요. 그럼 전 빠꾸 시키잖아요. 그 다음 주에 다시 해오라고. 그 다음 주에 1월 16일에 다시 해와서 합격했다는 소리예요. 그럴 때 합격할 때까지 그 히스토리를 다 문자에 적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애도 있었어요. 첫 주 미제출, 둘째 주 불합격, 셋째 주 조금 더 맞췄는데 불합격, 그 다음에 넷째 주에 합격한 애도 있었어요. 한 주 과제를 거의 3주에 걸쳐서 해온 거죠. 전 그것도 문자에 히스토리 다 남겨요. 대신 이제 그럼 여기 과제 01은 왜 없냐? 그렇게 해서 지난주까지 합격한 과제는 지워줘요. 근데 만약에 이건 지금 좁아서 안 쓴 건데 현재 과제 05가 나가고 있는데도 이 친구가 과제 뭐 2번을 불합격했다? 안 냈다 그리고 다시 그러면 문자에 계속 남아있어요. 이전에 불합격한 과제 합격 안 한 거는 제가 안 지워줘요. 문자에 매주 계속 남아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 시험 같은 것도 보고 나면 제가 학생들한테 매주 이거는 따로 또 집에 갈 때 수업 끝날 때 하는 멘트인데 오답 정리를 하라고 해요. 근데 오늘 오셨으니까 요것도 이제 좀 제대로 다시 가르쳐 드리면 여기는 안 나오겠다. 이 오답 정리라는 거 뭐라고 생각하세요? 특히 학생 여러분들 수학에서 오답 정리를 한다 이거 뭘까요? 어머님들도 가서 아이한테 꼭 알려주세요. 그냥 틀린 문제 다시 풀어서 맞췄다 정답 나왔다 이거? 아니에요. 틀린 문제 다시 안 풀어봐도 돼요. 그건 아무짝에 쓸모없는 행위예요. 정말 우리 옛 속담에 죽은 자식 뭐 만지기라고 그 틀렸는데 지금 다시 풀어서 맞추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아니고 오답 정리는 뭐가 중요한 거냐면요. 내가 왜 틀렸냐고요. 아까 시험 볼 때 도대체 왜 틀렸냐고요. 틀린 원인을 파악해야 돼요. 하다못해 계산 실수를 했어요. 뭐 예를 들어 2 더하기 3을 6이라고 썼어요. 최종 답에.
그러면 다음엔 하지 말아야지. 안 할까요? 그 친구가? 합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내가 도대체 아까 왜 그랬을까? 2 더하기 3을 왜 6이라고 썼을까? 뭐에 홀려서 가운데 더하기를 곱하기로 잘못 봤을까? 그거에 대한 원인은 본인밖에 몰라요. 그잖아요. 혹은 뭐 문제를 잘못 읽었대요. 뭐 문제에서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인데 잘못 보고 그냥 실근 존재하지 않을 조건으로 간 거예요. 만약에. 그럼 내가 도대체 왜 그랬을까를 깊이 고민해야 돼요. 전 그래서 옛날부터 수학 틀려오잖아요. 저도 틀릴 때 많았어요. 틀리잖아요. 그날 밤에 잠을 못 자요. 계속 이불킥하느라. 누워도 생각나요, 그 문제가. 왜 그랬지? 나 병신인가? 막 이러면서 계속 생각하고 잠설치는 거예요. 그걸 몇 날 며칠을 합니다. 그러니 그 다음에 그 비슷한 문제 뜨면 맞추죠, 그거는. 그러니까 오답 정리란 그저 틀린 거 다시 풀어보고 정답 맞추고 찍 그걸 세모로 바꾸는 그 작업이 아니고요. 내가 도대체 왜 틀렸냐고, 아니면 이 문제는 내가 이번 생에 도저히 안 되는 문제냐고, 그런 걸 파악하는 게 오답 정리예요. 그래서 그 틀린 원인을 다음 시험 볼 때 무조건 맞추게끔 기억하는 거, 그게 오답 정리 과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자동적으로 내주는 숙제 중엔 오답 정리 해와라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따로 검사하긴 힘들죠. 근데 이제 가끔 걸리죠. 제가 일부러 그 전주에 시험에 냈던 걸 숫자만 바꿔서 그 다음 주에 낼 때도 있거든요. 근데 또 틀렸다? 사람 아니죠, 그럼. 진짜. 그렇잖아요. 전 애들한테도 얘기해요. 처음 본 문제 틀리라 그래요. 어려운 거 틀리라 그래요. 처음 본 걸 어떻게 맞춰요? 우린 천재가 아니에요. 처음 본 건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한 번 봤던 거 틀리면 그거 사람 아닙니다. 무조건 외워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그러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어머님들이 가끔 잘못 알고 계세요. 수학은 시험장에서 머리 쓰는 과목이다라고 잘못 알고 계세요. 절대 아니에요. 그럴 거면 공부 왜 합니까? 그냥 대충 개념 공부만 해놓고 시험장 가서 머리 쓰면 되지. 왜 직전까지 공부하고, 왜 나중에 고3 때 재수생 돼서도 전체 공부량의 절반 이상이 왜 수학인데요? 수학은 절대 수학 시험은 머리 쓰는 학문이 아니에요. 적어도 수능 때까지의 수학은 뭐냐면 암기 과목과 같아요.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를 단시간 내에 쏟아내는 거, 그게 수학 시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년 1년 동안 각 시즌별로 요렇게 수업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기아가 이제 겨울방학에도 있고 여름방학에도 있는 게 학교별로 이제 1학기 때 하냐 2학기 때 하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1학기 때 기아를 내신 보는 친구들은 이번에 금요일날 기아 특강을 꼭 들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2학기 때 한다 그러면 여름방학에 들어도 상관없는데 여름방학은 사실 짧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겨울방학에 한번 듣고 여름방학에 또 듣는 거를 추천합니다. 안 그래도 기아 어려운데. 물론 이제 학교쌤이 문제를 쉽게 내준다는 전제하에서 애들이 기아를 되게 무시하거든요. 에이, 뭐 교과서만 풀 줄 알면 돼. 근데 그건 다행히 학교쌤이 쉽게 내주면 그렇죠. 근데 기아도 이제 애들 변별을 갈라야 되는데 마냥 쉽게 못 내잖아요. 어렵게 내더라도 잘 맞출 수 있게 대비를 할 거고요. 그리고 요것도 이제 한 가지 또 오해하시는 부분들 많은데, 여름방학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사실. 애들이 그래요. 선생님 희한하게 2학기는 시간이 없어요. 이번에도 2학기 중간고사 다들 잘 봤나요? 근데 2학기 중간고사 좀 빡세지 않았어요? 그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래요. 보통 1학기 때는 방학 끝나고 3, 4월 2달 동안 중간고사 대비하죠. 그래서 2학기 때도 여름방학 8월 말에 끝나고 중간고사 대비해야지 했더니 중간고사 언제 봤죠? 9월 말에 봤죠. 근데 방학은 8월 말에 끝나 있거든요. 한 달밖에 없어요. 그럼 사실상 중간고사가 9월 말이면 중간고사 전 2달 전으로 돌아가면 7월 말이에요. 여름방학은 시작과 동시에 그냥 내신 대비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2달 내신 대비합니다. 그래서 여름방학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겨울방학에 최대한 많이 해놓는 게 좋고요. 일단은
기하는 따로 특강으로 빼놨는데 요 토요일 일요일에 대수와 미적원 하는 수업은 하루만 오는 건 안 돼요. 이틀 다 와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대수랑 미적원을 수업하다 보면 아무래도 대수가 양이 좀 적어요. 미적원이 양이 좀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3월달로 넘어가면은 미적원은 잠깐 쉬고 3월부터는 당장 눈앞에 내신인 대수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제가 요 토일 이틀을 아이들 이틀 다 오게 해놓은 뒤에 유동적으로 좀 쓸 거예요, 시간을. 그러니까 우리 애는 토요일 하루만 대수만 들으면 된다. 근데 사실 그거는 제가 못하게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토일 이틀 다 가능한 학생들이 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입반 테스트를 볼 건데요. 당연히 입반 테스트 못 보면 입반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학생들의 점수를 책임지는 입장이잖아요. 물론 근데 그럴 때 대수, 미적원, 기하는 다 처음에도 상관없어요. 선행 안 했어도 돼요. 근데 적어도 제가 보고 싶은 건 이거예요. 고1 과정은 똑바로 공부를 했는지. 이게 안 그러면 향후 미적원이나 대수를 나갈 때도 걸림돌이 되거든요. 그거부터 다시 해야 되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공통수학을 제대로 공부했는지 아니면 사실 이 친구는 방학 때 공통수학부터 다시 해야 되는 친구인지 그걸 좀 알고 싶은 거예요. 대수, 미적원, 기하는 전부 다 저한테 처음 배우는 게 오히려 더 좋아요. 안 좋은 습관 안 배있고 그냥 저한테 와서 제가 하는 대로 배우는 게 더 좋은데 적어도 공통수학은 제가 수업 때 같이 못 해주니까 그건 좀 어느 정도 돼 있으면 합니다. 물론 근데 당연히 변별을 보기 위해서 어렵게 냈고요. 얘기했어요. 어려워요. 다 맞으란 뜻은 아니에요. 제가 지금 예상하는 건 한 3분의 2 정도? 14개, 15개? 20문제 냈어요. 20문제 중에 한 14개? 15개 정도 맞추길 기대하고 낸 거예요. 이 이상이면 바랄 게 없다. 근데 만약에 맞춘 게 10개도 안 된다. 뭐 10개 선이다. 반타작이다. 그러면 조금 힘들어요. 네, 그리고 입반 테스트는 지금 이 순간부터도 가능하고요. 시험지는 준비돼 있고 학생이 편한 시간에 아무 때나 그냥 학원에 예약 잡아서 와서 1시간 보고 가면 보고 이제 뭐 그 뒤에 시간을 또 잡고 그럴 필요 없어요. 보고만 가면 그날 제가 이제 시험지 보고 특히 풀이 과정도 다 볼 거거든요. 그렇게 다 보고 그날 혹은 늦어도 다음날 연락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동안 저랑 같이 수업했던 학생들 중에서 당연히 대학 잘 간 애들 한테도 이제 제가 후기 좀 써봐 이러고 종이를 내밀면서 거기 써 있어요. 그 종이에 이제 최대한 미화하시오라고. 네, 그러니까 우리 서로 안 좋았던 기억은 있고 이제 근데 거짓말은 안 했어요. 얘네가. 전 다 이렇게 수업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여기 학생 중에 이 친구 좀 생각나요. 그리고 이 친구도 대박인 친구였어요. 이 친구가 서울대 경제학과, 연대 경제학과, 고대 경제학과 3개를 다 합격했어요. 그리고 서울대를 당연히 간 거고, 그리고 요 고대 정치외교관, 요것도 문과 친구인데 이 친구가 3월 모의고사에서 받아온 건 5등급이었어요. 근데 1년 동안 쭉 해서 수능, 현역 수능입니다. 1등급을 받아왔어요. 남자애인데 수능 끝나고 1등급 저한테 알려주는 전화하면서 같이 울었어요, 둘이. 얘가 저한테 그랬거든요. 선생님, 뭐 남자애라 말 수도 없는데, 선생님 감사합니다. 1년 동안 할 수 있다고 말해준 사람은 선생님밖에 없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쌤들 물론이고 심지어 부모님조차도 얘가 5등급이었으니까 그냥 최선을 다해서 네가 받을 만큼만 받으면 되는 거지 이러셨거든요. 근데 저만 유독 1년 동안 쪼셨거든요. 이래서 1등급 되겠어? 1등급 할 새끼가 숙제 이거밖에 안 해오고 막 이랬거든요. 정말 1년 동안 할 수 있다고 말한 게 저밖에 없었대요. 그리고 얘도 충남대 의대간 애도 이 친구도 진짜 처음에 미적을 되게 못했어요. 진짜 미적을 어디서 선행은 했대요.
저를 만나기 전에 어디서 선행을 했대는데 와 이건 그냥 거의 안 한 거랑 비슷한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싹 뜯어 고치고 특히 이 친구는 제가 기억에 남는 게 뭐랄까 아마 얘도 자기 부모님보다 저랑 카톡을 더 많이 했을걸요. 예, 저도 거의 제 와이프보다도 얘랑 카톡을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매일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매일 두세 문제 이상씩. 그럼 저는 계속 그거를 답변해주면서 진짜 질문 많이 했어요, 얘는. 예, 그래서 저는 기억에 남아요. 근데 질문은 학생의 권리예요. 질문 많은 건 좋은 거죠. 공부를 한 사람만 질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이제 나중에 이제 올해 대학 잘 간 서울대 약대부터 해서 얘네 후기도 이제 받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업데이트 시킬 거고 진짜 저는 학생들 점수가 제 점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 점수 관리를 제가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저랑 학생이랑 만나는 시간만 좀 마련해 주세요. 그러면 적어도 수학 그리고 과학은 아까 우리 홍준성 쌤이 제 카이스트 후배예요. 카이스트 때부터도 알고 지냈거든요. 근데 진짜 준성이도 준성 쌤이라고 해야 되죠. 예. 준성 쌤도 학생들이 수업 듣고 나면 후기가 뭐랄까 그러니까 저 수업이 그냥 개미지옥 같대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안 나와요. 애들이 홀딩 최고예요, 정말. 왜 그런 말 있죠? 안 들어본 애는 있어도 한 번만 들어본 애는 없다고. 예, 홍준성 쌤도 진짜 재밌게 수업하는 사람이고 전 진짜 제 점수 제가 관리할게요.